선거제도가 나오는데요. 선거제도는 정말 시험에 꼭 나와요. 그리고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개념을 잘 알면 풀 수 있어요. 근데 풀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숫자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대입해서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꼭 풀어야 되죠.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잘 익혀두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선거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선거구 제도를 먼저 보면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크게 나뉘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구의 숫자와 뽑는 사람의 숫자가 같냐는 거예요. 선거구가 5개다. 근데 국회의원 5명 뽑는다.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예요. 선거구제 200개다. 지역구 국회의원 200명 뽑는다.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예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가 큰 거죠. 선거구라는 거는 이렇게 나라를 나눠가지고 이 지역별로 한 명씩 원래는 뽑자는 게 선거구 제도잖아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은 이 여러 개로 쪼개진 지역을 이거 너무 짜잘짜잘해. 이거를 좀 많이 합쳐. 큰 선거구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합치자. 2개씩 합쳐서 원래 하나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 이제 2개로 합쳤으니까 2개로 합치고 1등과 2등까지 당선시키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등과 2등까지 당선시켜.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예요. 그럼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차이점은 뭐냐? 보통은 중선거구제는 2개나 혹은 5개까지 합친 걸 중선거구제라고 부르고 대선거구제는 그거보다 큰 거겠죠. 더 크게 선거구를 묶어서 한 10명씩 뽑는 거. 이런 걸 대선거구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중대선거구제는 같이 말을 하고 한 선거구에서 어쨌든 2명 이상,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뽑을 때, 그리고 이건 선거구의 숫자와 국회의원을 뽑는 숫자가 다르겠죠. 선거구의 숫자가 더 적겠죠. 그런 걸 바로 중대선거구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왜?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되니까 1등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는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누구를 뽑았든 그 사람을 내가 당선시킬 사람이 아니면 내 표는 당선이 안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표라고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로 오면 장점이 되죠.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왜? 1등만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차순위자도 당선이 되니까 당선이 안 된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 한 선거구에서. 그래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수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보통 양당제로 되거든요. 소선거구제를 하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국 정치가 흘러간다는 점이 있고 선거관리가 단순하고 쉽다. 용이하다는 건 쉽다는 거죠. 왜? 누가 1등인지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선거관리가 좀 복잡하다. 누구 몇 등까지 했어? 이걸 이제 따져야 되니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등이 300표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2등은 50표 받았는데 2등까지 뽑기로 했으니까 당선이 됐어요. 아니 그럼 A씨는 선거운동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300표의 지지를 받았는데 B씨는 50명밖에 안 뽑아주는데 똑같은 국회의원인 거예요. 바로 이 표의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 투표의 원칙 중에 평등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국민의 투표 가치가 동일해야 돼요. 한 표든 두 표를 행사하든 누구나 똑같이 표수를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300명이 모인 표와 50명이 모인 표의 가치가 같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가치가
50명을 뽑은 사람의 가치가 더 올라가 버리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등가성 문제라고도 해요. 대신에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제 여러 명이 뽑히니까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고 문제에서도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을 나눠서 묻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건지 문제를 볼 때도 잘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크게 나뉘어요. 다수대표제는 다시 단순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뉘는데요. 어쨌든 다수대표제는 1등을 뽑겠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표를 받은 사람, 바로 다수결을 하겠다는 거죠. 최고 득표자 1인. 장점은 단순하다,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은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국민이 있다고 했을 때 후보자가 3명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3표, 3표, 4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수결이니까 C가 당선되지만 사실은 C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게 바로 다수대표제의 단점이에요. 몇 표를 받건 간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된다. 그에 반해서 비례대표제는 비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해 준대요. 그럼 10명의 국민이 있고 A, B, C가 각각 30, 40, 40%가 득표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의석을 가장 많이 득표를 한 C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율에 맞춰서 나눠주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유권자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는데 과정이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또 단점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다수대표제는 일단 제일 강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양당제로 될 가능성이 높고, 양당제의 특징은 다양한 의사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전국이 안정적이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한 표라도 받으면 이제 정계 국회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다만 다수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는 반영하지만 정치적 책임 소재가 조금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럼 서로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대표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단순다수대표제는 그냥 무조건 1등을 뽑는 거고, 절대다수대표제는 이 단순다수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는 다시 투표를 해보자, 이런 보완 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절대다수, 과반수가 득표할 때까지 투표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꼭 문제에서 이 말이 나와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대표성을 강화하는 장치다. 국민의 절반 이하가 지지하는 대표자보다는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대표자가 더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50% 이상 초과하는 투표를 받을 때까지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다수 투표제라고 해요.